자, 그러면 우리 군집 분석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군집 분석은 아까 전에 연관 분석은 상품들이 쭉 나열이 돼 있으면 이 상품들을 사람들이 같은 상품을 어떻게 동시에 구매하느냐 이걸 가지고 많이 팔리는 물건들을 서로 연결해서 잘 팔리게끔 유도하는 데 쓰이는 그런 방법이고요. 군집 분석은 약간 좀 틀립니다. 군집 분석은 상품이 아니고 사람들이에요. 자,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떻게 대상으로 할 거냐? 동질적인 군집으로 세분화한다는 말입니다. 자, 현대카드에 1,000만 명 정도 이상이 되는 회원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현대카드에서 이제 상품 DM을 보내려고 해요. DM이라는 거는 다이렉트 메일이라 그래서 이렇게 광고 홍보지라든가 물건 판매하는 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판매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보통 보냅니다. 여러분들 그 카드 같은 거 갖고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그 명세서 올릴 때 쿠폰북이나 이런 게 같이 딸려와요. 그죠?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1,000만 명이나 돼요.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 그러면 1,000만 명 되는 사람한테 카드 명세서를 보낼 때 똑같은 걸 찍어서 다 보내는 거 이게 맞을까? 아니면 여러분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사고 싶은 물건들이나 이런 게 성격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구매 패턴들이. 자, 그러면 그런 구매 패턴들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묶어가지고 우리가 쿠폰북을 보내거나 광고를 보내거나 이런 이벤트 활동을 할 때 그런 사람들끼리 묶어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거나 마케팅 활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그러면 사람들을 모여있는 전체 사람들을 어떻게 카테고라이징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끼리 묶어서 우리가 마케팅 활동을 할까라고 할 텐데 마케팅에서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웠을 수도 있고 나중에 마케팅 쪽에 들어가면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인 게 마케팅 활동은 STP 전략을 쓴다 그래요. 뭐냐면 사람들을 어떻게 같은 사람들끼리 잘 묶을 거냐. 전체를 통째로 마케팅하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같은 고객군끼리 묶어줘야 돼요. 그거를 세그멘테이션 한다고 합니다. 고객군을 묶는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필요로 한 타겟군을 설정을 해요. 그걸 타겟팅이라고 하고 그 타겟팅을 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포지셔닝을 갖느냐, 어떻게 마케팅 전략 취하느냐, 뭐 이런 방법들을 쓰는데 그 중에서 우리 데이터 마이닝 쪽에서 보면 타겟팅 할 때 쓸 수 있는 기법이 데이터 마이닝 기법 중에서는 군집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군집 분석을 나름대로 타겟팅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런 데이터 마이닝 기법 중에 비지도 학습 중에서 군집 분석이라는 분석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고객을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을 해요. 자, 되셨죠? 이거의 목적은 뭐예요? 전체 사람을 어떻게 잘 세그멘테이션 할 거냐, 그룹을 몇 개로 나눌 거냐, 뭐 2개로 나눠질 수도 있고 3개로 나눠질 수도 있고. 근데 정답이 없다는 거죠. 문제는. 그죠? 어떤 그룹이 어떤 친한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 분석을 해나가면서 마케팅 팀과 또는 영업팀하고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분석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 5개로 나눠봤는데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거를 맞추는 기법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2개가 좋다, 3개가 좋다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관 규칙하고 군집 분석은 비슷한데 연관 분석은 비슷한 상품들끼리 잘 팔리는 상품들끼리 연관시켜 주는 거고요. 보통 뭐 2개, 3개씩 묶어 주는 거고 군집 분석은 그게 아니고 1,000명을 2개 그룹, 3개 그룹으로 쪼개는 개념이에요. 약간 좀 틀리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을 하자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미국에 있는 전력 회사들인데 이 전력 회사들이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타겟팅을 하는지, 이런 전력 회사들이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회사들의 뭐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했더니 이렇게 군집이 나누더라는 거예요. 분석을 해봤더니 하나는 이제 코스트랑 세일이 낮은 그룹 뭐 이렇게 해서 3가지 그룹으로 묶인다. 뭐 이렇게 우리가 고객을 분석할 때 쓰는 기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좀 갑자기 또 수치가 나오죠. 유클리디안 거리. 갑자기 멘붕이 오는 뭐가 뜹니다. 그죠? 요거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거리가 가깝다, 친근하다. 아까 전에 세그멘테이션을 한다는 건 뭐냐면 같은 사람들끼리 같이 묶어준다는 개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친한 사람이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죠?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표현하는 친한 사람. 근데 우리가 통계학이나 이런 수학적 개념에서 친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건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친하다와 비슷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친하면 내 옆에 항상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 친구들 다 나랑 같이 근처에 있잖아요. 나랑 같이 항상 어울리고 내 근처에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수업을 듣거나 뭐 공연을 갔다 그러면은 같은 사람들이 같이 그룹핑 돼 있잖아요. 그럼 나를 중심으로 해서 거리를 재는 겁니다. 거리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거리를 잴 수가 있어요. 각 사람들마다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의 거리, B라는 사람하고 C라는 사람의 거리. 물론 나중에 이제 그런 비유를 드린 거고 실제로는 약간 좀 틀리긴 한데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같은 거리, 비슷한 거리에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 거리를 재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라는 게 있는데 얘가 거리를 먼저 재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쪼개기 전에 군집 분석에서는 가장 먼저 각 사람들 간의 거리를 재는데 거리를 재는 다양한 기법들이 있어요. 통계적으로 수학적으로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많이 쓰이고 하는 방법이 유클리디안 거리라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운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거랑 좀 비슷해요. 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올라가면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나오면은 이렇게 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라는 전력회사하고 보스턴 전력회사의 거리가 얼마만큼 가깝느냐? 요게 떨어진 거리예요. 이 떨어진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끼리 같은 그룹으로 묶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거리가 틀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준화 시키는 겁니다.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뭐 표준화 이런 개념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찍어봤어요. 아까 전에 요 거리예요. 애리조나하고 보스턴 간의 거리가 요만큼의 거리가 있는 건데 요 거리를 아까 전에 실제로 수치적으로 측정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요만큼의 거리, 요만큼의 거리, 또 여기서 얘랑 거리, 얘랑 거리, 이런 거리들을 다 잰 게 요거예요. 요게 각각의 거리들을 다 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그룹핑을 해야 되죠. 이제 문제가 생겼네요. 군집 분석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요. 각각 따로따로 하면 5개 그룹이 나오죠. 그리고 뭐 둘, 셋 모을 수도 있고, 하나, 넷 모을 수도 있고, 셋, 둘 모을 수도 있고. 그죠? 다양해요. 그룹을 몇 개를 할 건지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비지도 학습입니다. 5개면 각각을 다 따로 볼 수도 있고 하나로 볼 수도 있고 2개 그룹을 2개로 나눌 수도 있고 3개로 쪼갤 수도 있고 다양한 거예요. 근데 정답을 몰라요. 얘는 정답이 아예 없으니까 원래부터가. 그래서 얘를 우리가 분석하는 사람들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2개로도 쪼개보고 3개로도 쪼개보고 여기는 최소한 5개까지 쪼개볼 수 있죠. 5명이니까 각각을 다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떼어내면 5명인데 그럼 별 의미가 없죠. 5개를 쪼개는 거는. 그래서 보통 적당하게 쪼갭니다. 보통 우리가 인지적으로 할 때 뭐 20개, 뭐 보통 10개, 뭐 20개, 뭐 요 정도 안에서 쪼개겠죠. 물론 이제 몇천 명 된다, 아니 그러니까 몇만 명, 몇십만 명 된다 그러면 더 다양하게 쪼개지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활동하려면 적당한 수준에서 쪼개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마케팅 활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거리를 잴 때 묶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크게 묶어보면 2개를 한번 묶어볼게요. 2개로 묶어보면 얘랑 거리가 제일 가깝죠? 그 다음에 요렇게가 가깝겠죠? 당연히. 우리가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일일이 그래프로 찍기 어려우니까 요렇게 숫자로 요렇게 먼저 계산한 다음에 찍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주면 요렇게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먼저 얘를 딱 묶어줍니다. 얘랑 제일 가까울 거예요. 그 다음에 얘랑 그 다음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얘랑 가깝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얘랑 제일 먼저 가장 가까운 그룹이고요. 두 번째는 묶어봤더니 얘랑 또 묶어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얘네랑 얘네랑은 별도니까 얘가 묶여지고요. 그다음에 다 했을 때 얘로 묶여집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를 거냐면 여기서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 그룹이 두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여기서 잘라지니까 이게 끊긴 선이에요. 선이 끊긴 데를 잘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비지도 학습이에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야 여기서 한번 잘라볼까? 두 개로 한번 잘라보자. 제일 먼저. 그러면 요렇게 비슷한 그룹이겠네. 그럼 이렇게 두 개로 우리가 마케팅 활동을 할까? 라고 이제 팀한테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 팀이 아닌 것 같아. 이거 맞는 것 같아. 이제 이런 걸 서로 공유해 가면서 그러면 여기서 정리합시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우리 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더 내려가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한 번 더 쪼개지죠. 그럼 여기서 쪼개지겠죠. 이렇게. 여기서 쪼개지면 하나, 두 개, 세 개가 되겠죠. 그죠? 더 쪼갠다 그러면 더 쪼개주면 하나, 둘, 셋, 네 개로 쪼개지고요. 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적당할까? 세 개가 적당할까? 이런 것들을 골라가면서 내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군집 분석은 특징이 뭐냐? 여러 명, 몇천 명 있는 거를 우리가 쪼개서 두 그룹으로 쪼갤까? 세 그룹으로 쪼갤까? 이거를 결정하는 방법이고요. 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비슷한 사람끼리 친한 거를 거리를 잰다. 거리를 잰 거를 가지고 그룹을 몇 개로 묶을지를 계속 해가면서 같은 그룹으로 묶어내는 거다. 단 정답은 없다. 따라서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개 묶어보고 세 개 묶어보고 계속 해보면서 정답을 찾아 나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라는 건데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텍스트 마이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션을, 그 다음에 군집 분석. 이거는 사용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예, 그래서 몇십 년 전부터 우리가 계속 활용해 왔고 기업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요즘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죠? 인터넷 시대로 들어가면서 요즘 뭐 많이 소셜 네트워크도 많이 활성화되고 인터넷이 급격하게 활성화되면서 요 텍스트 마이닝에 대한 거가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요즘 가장 핫한 이슈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게 텍스트 마이닝입니다. 보신 것처럼 사람들한테 어떤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같은 거를 했었어야 돼요, 옛날에. 그죠? 설문조사를 해서 샘플로 뽑아서 샘플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고객들의 의견이 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뭐 누구가 당선될 그 확률이 높은지도 보고 해서 여태까지는 계속 설문조사가 추세였어요. 대부분 다. 설문조사, 통계학에서 설문조사를 이용해서 고객들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걸 다양하게 분석하고 했던 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터넷이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치 엔진, 검색 엔진 이런 것들이 나오고 구글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 설명드렸죠, 옛날에. 그 감기 예방, 감기 예측하는 거, 독감 예측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사람들이 설문조사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기존에 했던 활동들이 이제는 다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카톡 정보 다 남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카톡 개인정보, 카톡 정보들이 카톡 서버에 다 남아 있어요. 저장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런 정보들,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정보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온라인 같은 데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뭐 댓글도 달고 그 다음에 평점도 매기죠. 그러면서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할 거예요. 또는 신문 같은 경우에는 신문 기사들을 인터넷에 많이 올려놓습니다. 뭐 이런 거라든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요즘은 여러분들이 뭐가 궁금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모든 활동들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 기록에 남아요. 다 기록으로 저장이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다 쓰지요. 카톡, 인스타그램에 다 쓰잖아요. 나 이래요. 이래. 여러분들 카톡 분석하면
옛날에 어떤 어플이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내가 누구랑 카톡한 걸 분석해서 거기다가 그 어플에다 딱 집어넣으면 내가 이 사람한테 좋아하는 감정이 몇 퍼센트 점수를 주는 커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 확률, 내가 좋아할 확률. 내가 좋아한다고 고백했을 때 성공한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되느냐. 이런 어플이 있었어요. 진짜로. 텍스트 엣이라는 건데 재밌죠? 이제 그런 것들도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정도 분석이 돼요. 여러분들 글을 쓸 때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단어 하나를 감성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다, 싫다. 간단하게 좋다, 싫다라는 감성 플러스 내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감정이 좋아하는 감정이 몇 배나 더 높을 수도 있죠.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텍스트 마이닝입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핫한 이슈고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나 이런 거를 물론 이제 그것도 많이들 하지만 그런 거를 대체해서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고객 불편 사항들 이런 것들도 다 분석을 해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고 이런 것들이 다 분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쓰는 게 텍스트 마이닝입니다. 옛날에는 정형적으로 뭐 점수를 주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런 거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쓴 단어들을 다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장을 쓰죠. 그런 문장을 단어로 변환시켜 가지고 그 단어하고 단어하고의 관계를 분석해서 쓰게 됩니다. 이런 분석들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건 뭐냐면은 비정형화된 텍스트 데이터, 블로그, 그다음에 뭐 뉴스 기사, 트위터, 페이스북, 카톡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우리가 정보를 추출해서 그걸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텍스트 마이닝은 주로 어떤 과정이냐면 비정형화된 데이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막 그냥 내 말로 막 쓰잖아요. 안녕하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친구들하고 막 대화하잖아요. 크크크 해가면서. 그죠? 그럼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정형화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단어를 변환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배울 텐데 그거 나중에 우리가 다 할 거예요. 올라가면 물론 이제 그 여러분들 학년이 올라가면 이런 것들도 다 분석을 할 겁니다. 그럼 되게 재밌어요. 내가 필요한 거 막 분석해 보면 막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 거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자연어 처리해 놓은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로 하는 거, 글로 쓰는 것들을 다 정형화 시킨 다음에 정형화 시키면 뭐가 돼요? 우리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런 게 다 분석이 돼요. 정형화시키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에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막 그냥 쓰는 단어, 자연어들을 어떻게 정형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느냐. 이제 이 작업이 이제 여기서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작업들을 배울 거고 그렇게 하고 나면 그거를 단어 그림, 워드 클라우드라는 걸로 그려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감성 분석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어소시에이션 룰도 사용할 수가 있고 군집 분석도 할 수가 있고 또 앞으로 배울 소셜 네트워크 분석도 할 수가 있고 다양하게 분석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들을 쪼갭니다. 영어고요.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좀 틀리죠. 영어는 순서가 위치죠. 앞에 주어 위치, 동사 위치, 목적어 위치, 보어 위치, 부사 위치 이런 것들이 영어는 순서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물론 이제 약간 모양이 틀리죠. LY가 붙으면 부사 역할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주로 순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좌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말은 조사가 붙죠. 그죠? 나는 대명사고 나는 이라는 주어가 붙으면 이제 주어가 되죠. 그죠? 그래서 틀리기 때문에 한국어 단어 형태하고 영어 단어 형태, 그다음에 나라들마다 다 언어가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들마다 다 이런 걸 분석할 수 있는 툴들을 지금 많이 개발을 해놓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KONLP라고 하는 그런 툴이 있는데 그 툴에서 이런 거를 다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하면 되냐면 그 툴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돼요. 이미 다 개발돼 있어요. 그게 좋은 거죠. 여러분들 내가 개발할 게 없어요. 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잘 활용을 해서 분석하기만 하면 돼요. 분석해서 결과를 잘 도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뭉치, 그 다음에 문서, 도큐멘트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문장을 이렇게 행렬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얘를 정형화시킨다 그래요. 이렇게 정형화시키고 나면 다양한 분석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텀 도큐멘트 매트릭스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단어를 분리하고 용어를 추출하고 하는데 우리는 단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토큰이라는 말을 써요. 토큰. 그게 단어예요. 단어를 의미합니다. 단어를 가지고 토큰을 추출하고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간을 추출하죠. 그죠? 우리가 스타 D, Y가 붙은 게 원형이고요. 그다음에 현재형은 IES가 붙고 과거는 ED가 붙고 이렇게 붙잖아요. 그죠? 그걸 추출해내서 원형만 살리는 겁니다. 영어는. 한국말은요. 조사를 다 빼요. 은는이가 이런 거 다 빼요. 으로 이런 거 다 빼고 명사 형태로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거를 스터밍이라고 불러요. 이런 작업들을 거친 다음에 우리가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제 이런 걸 분석하면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이런 거 우리가 다 해볼 겁니다. 나중에. 실제로 이론으로 들어보는 거랑 나중에 R 프로그래밍 같은 거 해보면은 재미있을 거예요. 재밌을 거라고 믿습니다. 재밌을 거고 이제 이런 게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물어보면 이렇게 프로그래밍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아니고서는 뭐 이런 거 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막 나오고 분석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렇게 분석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어간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이런 게 나오죠. 여러분들 가장 많이 보는 거죠. 여러분들 신문지상에서 보면 단어들을 분석한 다음에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라는 걸로 변환시켜서 표시해 줍니다. 근데 얘는 어려운 게 아니고 간단합니다. 뭐냐면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는지를 파악이 돼요. 자, 우리가 문장을 단어로 다 쪼개 놓으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겠죠. 거기서 많이 쓰는 단어. 즉 나를 분석했다. 내 카톡을 분석해 봤어요. 그럼 내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뭐 이런 것처럼 그 분야에서 내가 연구하려고 하고 분석하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이 나와요. 그 단어를 가운데다 두고 얘를 뭐 10포인트, 20포인트를 고정한 다음에 다른 단어들을 크기대로 이렇게 크기만 조정해 주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런 그림도 알아서 프로그램 패키지들이 알아서 다 해줘요. 나는 한 줄만 치면 돼요. 코딩 한 줄만 딱 치면 이렇게 딱 분석이 돼서 나옵니다. 이게 워드 클라우드라는 거예요. 워드 클라우드의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크고요. 그렇지 않은 단어는 적고요. 여기 없는 단어는 거의 안 쓰이는 단어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한눈에 보여주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게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스입니다. 비슷한 건데 여기 보면 코어 오커런스 매트릭스라고 했는데 비슷한 개념이 어떤 단어하고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쓰고요. 어떤 단어가 중심 단어냐. 자, 이제 이걸 분석한 건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끝나고 저거 하죠. 교수님들한테 평가하죠. 평가하면서 그 옆에 보면 비고란에다가 하고 싶은 말, 개선점 이런 거 쓰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거 분석이 잘 안 됐어요. 워낙 사람들이 많고 다양한 말을 하니까 분석을 못 했는데 요즘은 제가 분석을 해서 줍니다. 제 전문 분야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분석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 여러분들이 비고란 그 개선점에다 다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다 분석하고 있어요. 분석해서 요번 학기에 교양 과목에 어떤 말들이 가장 많이 나오지? 여러분들 이제 그게 다 틀리거든요. 그다음에 전공에는 어떤 말이 많이 나오지? 이런 걸 분석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아까 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는 반면에 또는 가장 중심이 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친구 사이에 보면 누가 핵심이 되죠. 그죠?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죠? 그 친구가 어떻게 보면 그 집단에 있어서 가장 핵심 인물인 것처럼 단어들을 조사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이런 걸 분석해 주는 툴이에요. 그럼 이걸 분석해 주면은 교양 수업에서는 많다, 뭐 생각, 진행 이런 단어들이 가장 이게 중심이 되는 핫한 단어들이고 이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연결돼 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토픽 분석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신문 보면 신문 기사들을 가지고
자동으로 그걸 분리해 줄 수가 있어요. 아, 요거는 스포츠 기사네? 요거는 연예 기사네? 이런 거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스포츠에 많이 쓰는 단어들이 나오면 요거는 스포츠 기사겠네? 이런 걸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토픽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문 기사나 이런 걸 가지고 자동으로 내가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토픽 분석들도 쓰이고, 그다음에 또 감성 분석. 요게 또 많이 쓰여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영화 보면 영화 감상평 쓰죠. 1점에서 보통 5점 주거나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를 줘요. 이렇게 점수를 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거기다 여러분들 댓글 다는 거 있죠. 레이팅 말고 밑에다 댓글 다는 거. 이 댓글 다는 거를 빼가지고 분석해서 감성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아마 우리 첫 주, 둘째 주에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분석하는 거, 뭐, 비카인즈라든가 이런 거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썸트렌드에서 제가 몇 가지 가수들 집어넣고 한번 돌려봤죠. 그랬을 때 그 가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단어가 뭐가 가장 많은지, 긍정적인 단어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레이팅을 줘요. 1점에서 5점 이렇게 주는데 그렇게 안 주고서도 여러분들이 쓰는 댓글만 가지고서도 분석이 돼요. 그래서 요즘 영화 관람 이런 거에 보면 레이팅 플러스 댓글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감성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이 좀 많이 써요. 정치인들이 이거를 많이 사용하는 분이 이제 이재명 그 후보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팀에서 이런 걸 분석해서 어디 연설하거나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만약에 호남으로 내가 내려간다 그러면 호남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지역별로 분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핫한 이슈들 가지고 가서 내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호응이 좋아지겠죠. 그다음에 대상들 20대를 대상으로 할 거냐 30대 대상으로 내가 만날 거냐 강연할 거냐 이런 걸 가지고서도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미리 사전에. 그래서 요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해서 그 분야를 분석하거나 하는 걸 많이 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감성 분석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미 다 구축해 놓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런 걸 해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막 분석해가지고 뭐 복잡하게 해가지고 막 나오는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그런 것들을 자동화된 툴로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해주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